네,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서 부가가치세 이론을 시작해 가지고요. 지금 우리 교재 98페이지 이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이 부분을 정리를 할 차례인데, 근데 앞 시간에서 이제 안분계산을 왜 해야 되는가, 그리고 안분계산의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까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안분계산이라 하는 것은 겸업,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경우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 공급가액,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을 구분해 가지고 총 공급가액 대비 면세 공급가액이 몇 %이냐, 이걸 계산해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만 부가세 대급금으로 분개해주는 그러한 이제 실무 처리를 뒤에 실무에서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론 쪽이기 때문에 이 앞에서는 원리만 지금 알고 지나가는 겁니다. 나중에 공통매입세액 안분하고 정산과 재계산은 실제 실무 시험에서 빈번하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무를 뒤에서 연습을 해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분계산의 배제, 요 세 가지도 우리가 정리했죠. 그러면 이제 여기를 요 줄에 있는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이 무엇인가? 자, 재계산이라는 것은 계산을 다시 한다는 거잖아요. 안분했던 것을 계산을 다시 하는 것인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감가상각 자산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에, 안분계산을 해서 매입세액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에 따른 비율과, 안분 기준에 따른 비율이 뭐죠? 총 공급가액분의 면세 공급가액, 그 비율이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되었던 그 비율하고 5% 이상 차이가 나면, 자, 우리가 이제 차량 운반구를 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안분 계산을 했다고 봐요. 그것을 2022년도 1기에 차량을 구입했고 안분 계산을 1기 때 신고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비율이 만약에 면세 비율이 30%였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200만 원이 계산하기 쉽게 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30%를 공제받지 못하니까 30만 원은 공제 못 받고 70만 원을 부가세 대급금으로 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적용했던 안분계산의 비율이 그 다음 기에 5% 이상 차이가 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취득할 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자, 2기 때 면세 비율이 똑같이 30%거나 아니면 30%였는데 26 내지 34%가 되겠네요. 26% 내지 34% 안에서의 변동이 일어나면 우리가 취득할 때 30%로 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로 들어오죠. 차이 나는 게 5% 이상 차이가 나면 재계산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재계산해가지고 공제를 더 받을 일이 있으면 부가세 대급금으로 더 분개하고, 아니면 더 많이 면세 비율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이 더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부가세 대급금 공제받았던 것을 다시 그 차량 원가고 취득 원가로 빼고 부가세 대급금에서 빼줘야 돼요.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늘려주는 거죠.
이렇게 감가상각 자산은 말이죠. 장기간 보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동을 가지고 재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대개 우리가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이거 귀찮아서 못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미처 몰라서 안 할 수도 있어요. 원칙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실은 여기서 한 가지가 빠졌는데 뒤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 재계산 말고요. 재계산 말고 중간에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정산. 정산을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정산은 확정신고 때 하는 거예요. 확정신고 때 6개월 자료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자, 확정신고 때 6개월 자료로 계산한다. 정산이라는 것은 그거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애정신고 때 만약에 애정신고 때 안분 계산을 했어요. 그럼 애정신고는 1월부터 3월이라고 합시다. 일기애정. 그러면 애정신고 때 안분 계산한 것은 확정신고 때 6개월로 해서 다시 꼭 해야 됩니다. 정산을. 예. 그런데 확정신고 때 한번 정산한 것은 그 다음에 안 해도 돼요.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애정신고 때 안분 계산한 것은 3개월치 데이터, 매출 데이터를 가지고 안분 계산한 거죠. 그거는 나중에 6개월 데이터로 다시 한번 정산을 한다. 예. 그것이 정산이에요. 그리고 여기 재계산은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기간을 정해가지고 하는데,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여기 주2를 먼저 한번 볼까요? 제가 아까 몇 년간 해야 할 것이냐 요 부분을 지금 이 얘기를 꺼내다가 마무리를 못했으니까 여기 보면은 상각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건물과 구축물은 1과세기간당 5%씩 상각을 하고요. 나머지 감가상각 자산은 25%씩 상각을 합니다. 여기서 상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감가상각하고 다르게 무조건 우리가 차량운반구는 이제 건물과 구축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1과세기간에 25%씩 상각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100%가 되려면 몇 개의 과세기간이 지나야 되냐면은 4과세기간이 지나야죠. 1과세기간당 25%니까 2과세기간이면 50%, 3과세기간이면 75%, 4과세기간이면 25%입니다. 그러면 4과세기간이면 횟수로는 몇 년일까요? 예, 2년. 그러니까 재계산은 2년만 하는 거예요. 2년까지만. 차량 운반고 사가지고 계속 과세기간마다 재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2년이면 끝. 그 다음 2년 이후에는 재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내용 연수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안분 계산의 재계산은 상각률을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건물은 5%예요. 1과세기간당 5%. 그러면 1년이면 과세기간이 2개니까 1년이면 10%니까 이것은 20과세기간이 필요하죠. 20과세기간이면 횟수로는 10년입니다.
그래서 건물은 재계산을 최대 10년까지 적용한다. 최대 10년까지. 네. 자, 그래서 재계산에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론적인 거 마무리했어요. 재계산의 1과세기간 상각률은 5%, 그리고 나머지 자산은 25%다.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면세 감가상각 자산의 과세 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면세 사업으로 사용했던 유형 자산을 과세 사업으로 전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면세 사업에서 처음에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했기 때문에 불공으로 처리했겠죠. 근데 이게 이 감가상각 자산은 오래 쓰다 보면 용도를 달리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과세 사업적으로 돌려서 쓰면은 과세 사업으로 돌리면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매입세 공제를 받을 때도 차량 운반구 같은 경우는 2년 지나서 매입세 과세 사업으로 전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받을 게 없는 거죠. 다 상각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2년 내에서만. 건물은요 10년 내에서만. 그래서 처음에 취득할 때 면세 사업용으로 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과세 사업으로 전환을 하면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거, 요거 알아두십시오. 이때도 상각률을 적용해서 하고요. 상각률을 적용해서 하고 이 비율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내용만 여러분 알아두시고 이 공식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요건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나중에 실기할 때 실기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금 계산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금 계산서에 대한 이론은 우리 FAT 1급 교재에서의 이론과 아마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세금 계산서라는 것은 공급자가 거래 징수하면서 세금을 징수했다, 즉 받았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세금 영수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을 하는 것이죠. 세금 계산서라는 것은 바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걸 증명하는 세금 영수증이에요. 그러니까 공급받는 자는 내가 세금을 부담했으면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라면은 세금 영수증 꼭 받아와야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의 종류는 종이와 전자가 있죠. 전자세금 계산서의 의무 발급 대상 여러분 알고 있죠. 법인은 모두 의무 발급에 해당이 되고요. 개인 사업자는 예외가 있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의 의무 발급 대상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과세와 면세 공급가액을 모두 합쳐서 2억 원 이상이면 전자세금 계산서를 꼭 발급해야 됩니다. 개인 사업자도. 우리가 이 개정 전에, 이게 개정된 지 얼마 안 됐죠? 개정 전에는 3억 원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 사업자의 그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가 많이 늘었겠죠. 1억을 줄여놨기 때문에. 그래서 직전 연도니까 1년에 면세 과세 합쳐가지고 그 공급가액이 2억 원 이상이니까 웬만한 사업자는 거의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대략 한 달에 2천만 원씩 팔면 2억 원 넘는 거죠. 매상이 월 매상이 한 2천만 원 정도 되면은 2천만 원이면 10달이면 2억이고 2억 4천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략 매상이 월 2천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인 개인사업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법인은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것도 알고 있어야죠. 만약에 내가 직전 연도에 우리 그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원도 안 돼요. 조금밖에 안 돼. 하여튼 2억 원이 안 된다고 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나요? 없나요? 되죠? 네. 그러니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라면은. 여기서 이것은 의무 발급 대상자. 여기에 해당되면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무 발급 대상자인 사업자가 만약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산세 내야 돼요. 가산세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의무 발급 대상자라는 건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국세청에 전송하죠. 그래서 우리 AT 시험 볼 때 국세청 전송하라는 걸 인지시키기 위해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에 발급하고 나서 아카데미 세금계산서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전송 연습했잖아요. 예, 그래서 언제까지 전송하느냐면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날까지 전송하도록 되어 있고요. 실무 프로그램에서는 다음 날까지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자동화 시켜놨어요. 예, 누락이 되면은 또 가산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이 시험용 버전에서는 자동으로 해놓지 않죠. 자동으로 해놓으면은 채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동으로 전송해봐라. 이렇게 메뉴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요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것은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그리고 부가가치세, 그리고 작성연월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임의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래서 임의적 기재사항 중에 이 공급 연월일이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을 찾아라 라는 문제에서 보기에 이게 자주 등장해요. 공급 연월일, 작성 연월일, 이게 날짜인데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고 작성 연월일은 필요적 기재사항이지만 공급 연월일은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금계산서 양식에 어디에 작성 연월일이고 어디가 공급 연월일인가 알고 계시죠? 세금계산서 양식이 여기 있네요. 자, 이게 세금계산서 양식인데 여기가 작성 연월일이에요. 이 자리가 공급 연월일의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여기가 공급 연월일, 여기가 작성 연월일. 그래서 작성 연월일은 필요적 기재사항 반드시 정확히 기입해야 되는 것이고, 공급 연월일도 기입은 합니다만은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영수증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옛날에 간이 영수증이라고 했으면 지금은 그냥 영수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수증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아요. 예, 공급자의 등록번호, 주소, 성명은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나 주소나 성명은 없습니다. 누구 귀하라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성명이나 상호는 쓸 수 있겠습니다만은 등록번호가 없어요. 그러면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누가 되느냐? 일반 과세자 중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자들은 영수증 발급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모두 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간이과세자. 자, 모두가 아니네요. 여기 보니까. 자, 먼저 일반 위에 거 봅시다. 일반 과세자 중에서 소매업, 음식점업, 다과점을 포함해서 여기 영수증 발급할 수 있어요. 숙박, 미용, 욕탕, 유사 서비스업도 영수증 발급 사업자입니다.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자,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행정사업, 우정사업 조직이 소포 우편물을 방문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가로 열고 부동산 중개업. 네, 우리 그 부동산 중개업 마을에 있는 그런데 영수증 발급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 자, 간이과세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주 2를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간이과세자 중에서 신규 사업자 그리고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왜 이렇게 복잡해졌냐면은 옛날에는 간이과세자는 다 영수증 발급 대상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자, 간이과세자 중 신규 사업자는 영수증 발급하면 돼요. 예, 간이과세자 중 신규 사업자는. 그런데 우선 그러면 간이과세자를 한번 볼까요? 주 1이 어디에 있나요? 여기 주 1.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예. 제가 이걸 찾아보려고 했던 건 아닌데, 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는 주석이 있었고요. 그러면 아까 그 자리에 있는 요거는 뭐냐?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영수증 발급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얼마까지가 간이과세자인가,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요. 자,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니까 합계액입니다. 부가세 포함한 합계액. 공급대가가 8천만원. 8천만원 미만.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예요. 간이과세자. 그러니까 2022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고, 우리는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간이과세자예요. 간이과세자. 그래서 영수증을 발급하면 되고요. 계속 사업자. 과거부터 그러니까 세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요게 지금 개정안이에요. 세법 개정.
부가가치세법이 개정 후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개정 후에. 근데 개정 전에는 어떻게 됐었냐면요. 이 규모가 이렇게 됐어요. 개정 전에는 8천만 원이 아니라 4,800만 원이었거든요. (4,800만 원) 나머지 똑같아요. 이게 세법 개정 전. 자, 그래서 과거에 세법을 적용했을 때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직전 연도에 공급대가합 계획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도 영수증 발급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신규 사업자가 아니고 계속 사업자 중에서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은 과거에는 일반 과세자였어요. 일반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법 개정이 되면서 자기가 그 사업자들이 간이 과세자에 포함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법 개정에 의해서 발급했던 그동안 발급했던 세금 계산서 발급을 못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 사업자들은 계속 과거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해졌어요. 과거부터, 그러니까 개정 전부터 사업을 했던 간이과세자, 개정 전에 일반 과세자였던 간이과세자라고 해야죠. 부가가치세법 개정 전에 일반 과세자이었는데 개정이 돼가지고 간이과세자가 되었던 사업자들은 지금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된다.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합 계획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만, 미만인 사업자만. 그러니까 그러면 4,800만 원 이상은 어떻게 하느냐? 세금 계산서 발급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사업자는 어떤 사업자가 있느냐 보겠습니다. 자, 위에서 여객 운송업이 있지만 택시도 여객 운송업이죠. 그래서 택시 운송 사업자 세금 계산서 면제, 노점 행상을 하는 사람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도 세금 계산서 발급 면제,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 이런 경우 세금 계산서 발급이 면제됩니다. 근데 여기 다만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은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소매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마트 같은 데가 소매업이죠. 뭐 무슨 마트 있지 않습니까? 자그마하게 있는 마트. 그 소매업이 거의 다 이제 개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발급을 안 해주죠. 무엇을 사든 간에. 카드로 사면 그냥 신용카드 매출전표 해주고, 현금으로 사면 현금 영수증 필요하세요 해서 필요하다면 해주고, 필요 없으면 아마 이제 해주지 않기도 하고 그러겠죠. 자, 그런데 소매업은요, 저 같은 이제 사업자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은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화의 간주 공급 세금 계산서 발급 면제인데요. 간주 공급 중에서 타사업장 반출은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해야 됩니다. 타사업장 반출은 사업장과 사업장 간의 거래잖아요. 같은 기업 내에서.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 있어요. 간주 임대료, 간주 임대료 이제 우리가 실무에서
많이 해볼 텐데 세금계산서 발급이 없어요. 그냥 전표 입력만 합니다. 그 다음에 영세율이 적용 대상이 되는 일정한 재화. 영세율도 외국에 반출하는 영세율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돼요. 예. 그런데 여기 주 2에 보면은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영세율이 있어요. 예, 주 2를 한번 가볼까요?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거래는 다음과 같다. 내국 신용장에 의한 공급입니다. 그리고 한국국제협력단이라든가 국내에 있는 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런 것은 국내에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 단체 등록증이 있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출재와 임가공 용역 이것도 국내에서의 업체끼리의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영세율이기 때문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라는 걸 발급해요. 영세율 세금계산서라는 걸 발급한다 이거죠. 이거 외에 외국으로 직접 반출하는, 직접 수출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내용을 볼까요?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아까 소매업의 그 이야기입니다. 다만 목욕, 이발, 미용,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이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목욕이나 이발, 미용, 여객운송업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가 없는 거다 이거예요. 여객운송업 중에서 전세버스는 제외. 그러니까 전세버스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거래 상대방이 요구하면 전세버스는 제외. 이 정도 여러분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신고와 납부. 자,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애정신고, 애정납부, 확정신고, 확정납부가 있죠. 자, 애정신고와 납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1.5억 원이니까 1억 5천만 원이에요.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해당되는 법인사업자는 애정신고기간이 끝나고 25일 이내에 애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고 해당 애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법인 중에서 직전 과세기간이니까 6개월치예요. 6개월의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은 애정신고기간에 신고도 하고 세무서장에게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는 겁니다. 신고 납부해야 된다. 그러면 법인 중에서 1억 5천만 원 미만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신고는 안 해요. 그럼 이제 그 밑에 나옵니다. 2번 개인사업자하고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칙 신고가 아니라 고지 납부한다. 원칙이 고지 납부한다. 신고 납부는 자체적으로 신고해가지고 세금을 계산해서 납부하는 것이고 고지 납부는 세무서가 얼마를 납부해라라고 고지해서 그 돈을 그냥 납부 업무만 하면 됩니다.
자, 관할 세무서장이 각 예정 신고 기간마다 직전 과세 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 절반에 해당하는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해서 해당 예정 신고 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보내주는 걸 우리가 고지 납부라고 그래요. 직전 과세 기간에 신고한 실적이 있잖아요. 네. 그 실적을 가지고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직전 과세 기간에 실적이 없는 기업은 예정 납부를 해야 되느냐? 안 해요. 네. 그냥 예정 납부 안 해도 돼요. 실적이 없는 기업은. 그런데 1.5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쌓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 적용이 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고지 납부에 예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라는 건 뭐냐면은 신고 납부를 할 수도 있다. 신고 납부를 할 수도 있다. 다음에 사유가 있는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납부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번거롭지만 예정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을 때 하는 이유는 뭐냐? 휴업이나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 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자, 세무서에서는요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을 고지한단 말이에요. 절반. 그러면 세금으로 따져서 우리가 직전 과세 기간에 6개월치 세금이 1,000만 원이었다고 봅시다. 부가가치세가. 그러면 이번에 절반이 고지가 되면 이번 예정 때 절반이 고지되면 500만 원이 세금이 고지됐겠죠. 비슷하게 맞으면 그냥 500만 원 내면 편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경우 신고 납부할 수 있냐면은 3분의 1에 미달해요. 그러면 500이 아니라 1,000만 원의 3분의 1이면은 300만 원 미만이 된다는 거죠. 300만 원 미만.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면 300만 원 미만인데 고지 납부하면 5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많은 갭이 생기죠. 신고 납부하면 세금을 300만 원 내는데 그냥 고지서 온대로 내면 500을 내니까 우리가 이제 현금 사정이라는 건 뭐 이렇게 나중에 냈다가 세금을 돌려받는 것도 있지만 지금 당장 현금이 없는데 당장 낼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신고 납부하는 게 유리하겠지. 3분의 1에 미달하는. 예, 그리고 만약에 조기 환급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을 때, 조기 환급, 환급세액이 발생했어요. 그럼 환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고해야 환급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기 환급을 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는 신고 납부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법 개정이 돼가지고 좀 복잡해졌는데 과거에는 법인 사업자는 이 공급 대가 얼마 이상 이거 관계없이 그냥 법인은 무조건 예정 신고 납부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법 개정이 되면서 법인 사업자 중에서 6개월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고지 납부해라. 간단하게. 금액이 작으니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다음 확정신고와 납부를 보겠습니다.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조기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이나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네, 예정신고 때 신고했던 것은 확정신고 때 빼고 신고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네, 확정신고는 예정신고 기간 3개월 거 빼고 1기 확정은 4월 거부터 6월 거까지 2기 확정은 10월부터 12월 거까지를 신고해 주는 것입니다.
애정 때 누락된 거는 확정신고 때 포함해서 애정신고 누락분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어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거기다가 집계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확정신고에서 폐업을 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 내로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폐업일인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 날 확정신고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번 1월 달이 1월 25일이죠. 1월 25일까지 지금 2기 일반 과세자는 2기 확정신고 납부일이 1월 25일이고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 1년에 한 번 신고 납부하죠. 그래서 간이과세자도 이번에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한다. 그래서 면세사업자를 제외하고 모든 과세사업자는 1월 달에 전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예, 면세사업자 빼고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법인, 개인 할 것 없이 1월 25일 날 모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회계사 사무실이나 세무사 사무실이 가장 바쁜 달 1월. 간이과세자 할 일이 없었는데 1월 달에 간이과세자들 부가가치세 신고를 다 챙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월 달이 제일 바쁘고요. 그 다음에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이기 때문에 그때가 제일 바쁩니다. 자, 다음 페이지 환급. 자, 우리가 환급은 일반 환급과 조기 환급이 있어요. 환급은 확정신고 때만 환급을 해줍니다. 각 과세기간별로. 그러니까 일반 환급은 확정신고 때만 해줘요. 일반 환급은. 조기 환급은 아무 때나 해주는 거예요. 조기 환급은. 자, 일반 환급.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한 기한이 지난 후에 30일 내에 환급을 해줍니다. 만약에 이번 1월 25일 날 신고할 때 환급이 발생했다 라고 하면은 일반 환급이니까 그로부터 30일이니까 30일 이내이기 때문에 2월 24일 날 통장에 들어오겠죠. 애정신고 기간의 환급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냥 신고만 받아놔요. 환급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 납부세액에서 나중에 차감해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기환급은 어떤 것이냐? 조기환급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첫째, 영세율 적용받을 경우. 영세율 사업자는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신고 때만 신청하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한 사업자. 그 다음에 사업자가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 이와 같이 세 가지, A, B, C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자들은 조기환급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조기환급 기간은 언제냐? 예정신고 기간 중에 할 수 있어요. 일반 환급은 확정신고 때만 할 수 있는데 조기환급은 예정신고 때 할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 중에 매월 할 수도 있고 또는 2개월로 묶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환급하는 방법은 조기환급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5일 이내니까 매월 만약에 3개월 중 매월 해야 되겠다 그러면 매월 다음 달 25일 날 조기환급 신청을 하면 되죠. 조기환급은 관할 세무서장은 조기환급 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 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 기한이 지난 후 이것은 15일 내에 환급을 처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일반 환급은 30일 내에 환급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조기환급은
또 15일로 땡겨서 빨리 환급을 해주는 거죠. 5번 조기환급 신고를 한 부분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해야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가산세 이 부분이 이제 FAT 1급에서는 가산세 부분이 아예 이론에서 빠져 있었어요. 예, 빠져 있는데 TAT 2급에는 가산세가 표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표가 커요. 예, 그래서 자, 다음 시간에 요 가산세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